경제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현재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저만 바빴던 거 아니죠?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에 직접적인 타격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하게 더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2주간의 시간을 준다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공격을 시작한 그 배경과 이유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념과 철학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추론, 논리적인 추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워낙 뭐 사실 뭐 행태라든지 언어 뭐 이런 어떤 행동 양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예상 분이니까 불가죠. 예상 불가입니다. 사실 뭐 이분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그래도 유심히 좀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과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큰 사이가 유대인인 거고요. 그쵸. 이방카 트럼프도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초조함의 발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했다.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둔 게 거의 없잖아요. 가령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며칠 내에 끝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세 정책도 뭐 금방 자신이 모든 걸 갖다가 승리할 줄 알고 모든 나라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협상안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지금 협상안이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국 하나뿐이죠. 예, 예. 그런 쪽에서 사실은 어떤 지지율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초장의 발로,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네. 그런 것들의 어떤 발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일종의 이제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타코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굳어졌잖아요.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면 살짝 물러나는 행태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그 2주 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 존 볼튼이라고 일기 때 그 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것도 역시 타코다. 겁을 먹고 약간 좀 물러섰다라는 어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니다. 나는 내가 말한 거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즉시 구체화하실 수 있는 의미다. 언제라도 그걸 갖다가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했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기업인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타코라는 단어에 소위 긁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은 뭐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지하 1m 안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을 해서 벙커버스터를 쓰게 됐습니다. 이 벙커버스터가 실제로 쓰이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나 봐요. 글쎄요,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설득한 배경을 갖다가 들어보면 이번의 승기는 완전히 우리가 잡았다. 일단 여기 핵능력만 무력화시키면 특히 포르드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 저장 시설이 지하 80m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면 한 60m 정도까지는 뚫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걸 갖다 연속으로 하게 되면 80m 정도까지 도달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란은 완전히 핵협상에 자발적으로 나올 거다.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항복하는 수준까지 갈 거라는 말을 갖다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어떤 핵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됐느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사실 있어요. 그쵸. 그 공기업
갖다가 이란 측에서 미리 알았고 선제적으로 알았고 아니면 알았건 아니면 대비를 했건 사실 그 포르도 지역에 있는 그 핵물질 자체를 갖다가 딴 데로 이동시켰다는 얘기들도 있는 거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IAEA에서 그 핵 농도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이게 전부 다 파괴가 됐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근데 그쪽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됐는지 이번 공격으로 그거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네. 핵을 지켜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 지금 이란의 스탠스를 보면 미국이 선 넘었다. 네.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다가 정권 교체가 원래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정권 교체 해야 되지 않냐. 이란이 이렇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언은 지정학적 이론 중에 가장 제가 신뢰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선언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그 어떤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이란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백기들게 하는, 그러니까 항복하게 하는 이걸 갖다가 꿈을 꿀 수는 있겠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뭘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건데요? 그냥 오고 가는 폭탄 몇 발? 뭐 이걸로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고 사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럼 지상군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라크의 수렁, 아프가니스탄의 수렁, 마가지 정령에서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가령 뭐 일주일 내에 전황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미국의 승리를 귀결을 지었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란 체제를 번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전력이 우수한 나라, 그쵸. 또 인구도 많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이 나라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사실 미국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쉽게 달성하지 못할 거고요.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겠죠. 또 미국에도 본격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반격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뭐가 부족해요? 제약 조건이. 사실은 이제는 여력이 거의 없잖아요. 포탄 몇 개 안 남았다고 포탄도 하죠. 몇 개 안 남았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행동, 가령 뭐 걸프만 지역을 공격한다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때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메니의 진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갖다가 각오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죽거나 정권 교체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그런 행동을 갖다가 쉽사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제약 조건들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사실은 지금 확전의 가능성, 3차 대전의 가능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떤 언론들도 있고 사실 그게 지금의 어떤 주류, 어떤 의견이기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확전의 양상, 그런 확전, 지상군이 뭐 투입된다거나 전쟁이 더 격화한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원한이 지금 쌓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전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이란의 어떤 프락시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가령 뭐 후티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리아 민병대라든지 뭐 소규모의 어떤 이란이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보복전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사실 트럼프가 정말 이 B2 스텔스기에다가 벙커버스터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얻는 건 없네요. 지금 트럼프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 게 저는 현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입으로 거친 말을 계속 내뱉고 있지만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계속 진화시키고 있잖아요. 가령 미국과 이란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이거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까요?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상태에 있는 그쵸. 거지. 나라와 전쟁이 아니다. 예.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거지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갖다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란의 외교팀과 미국이 만나서 사실은 우리는 너희들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란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SNS에 뭐 이란의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단어를 계속 언급하죠. 네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화책을 쓰고 이걸 갖다가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제가 주장하냐면은 결국은 미국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 자체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란 안보 최고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과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면 유가가 얼마 갈 거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봉쇄를 할 수 있을지, 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 그거는 그 레버리지로 거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호르무즈 해협 얘기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할 때도 항상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을 때 기뢰 설치한 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이걸 갖다가 봉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란이 대부분 다 그쪽을 통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이란 수출 못 하죠. 그쵸. 봉쇄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그걸 갖다가 막음으로 해서 미국한테 레버리지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과거처럼 이 중동산 원유에 그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입느냐?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이 입어요. 중국이 입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이걸 갖다가 원할까요? 중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후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자신의 가장 후원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할까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란 의회는 왜 이런 걸 갖다가 결정을 했나?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건들면, 다시 말해서 하메인이 그 최고 지도자를 건들면은 가령 뭐 지금 그 뭐 사령관이라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뭐 사살하다시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그런데 만약에 하메이니까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결정은 온전히 그 안보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그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니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경고성 어떤 결정들이지 이걸 갖다 실제로 단행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도 칼이 있다라고 네네네. 주장할 뿐이지 이 칼을 꺼내는 순간 별로 효과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나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국방비 이야기도 있고 풀리지 않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이란을 갖다가 직접 공습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토 회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거기 가가지고 실용 얘기를 중시하는 분이시잖아요. 거기를 가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걸 갖다 면밀히 따져봤을 겁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나토 회의에 이번에 참석할까라는 것도 현재는 의문인 상황이에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깐의 어떤 정상회의, 정상회담 자체를 갖다가 의도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뭐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거기를 가가지고 계속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완전히 척을 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거기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실용외교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G7에 가게 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거였기 때문에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때문에 급거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지 못하게 됐죠. 때문에 나토에 참석한다 했다가 약간은 실익을 따지다 보니 안 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장 이야기로 좀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시장은 환호를 외쳤습니다. 삼천선도 정말 오랜만에
보기도 했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만 이 3,000P를 보고 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3,000P가 됐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더 갈 수 있을까? 5,000P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과연 3,000선 일단 회복하고 5,0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공급망에 어떤 왜곡을 불러오지 않는 한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극히 적어요. 네.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기존에 올라갔던 이유들이 다시 부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 이유라는 건 지금 3,000P를 돌파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한국의 어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지금 대기하는 자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갖다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그 단기간이겠죠. 지금 중동에서 불고 있는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단기에 끝일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발 이슈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의 향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방산주로 단기로 가고 그칠까요? 또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간이 올까요? 저는 방산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기든지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화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 싶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뭐 제가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산주가 더 내리는 더 깊은 어떤 조정 국면에서 사실은 진입을 하는 게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참 방산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매수를 하셨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타격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과연 이 전쟁의 타격을 빠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털어내고 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